퇴근길, 잠시 신호에 걸려 차를 세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블랙박스 알림. 그저 습관처럼 손가락이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생된 영상 속에서 나는 내 아내와 형처럼 믿었던 친구의 손이 맞닿아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깨지는 순간의 침묵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내 등을 향해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40을 넘기고 나서야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땐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믿지만 저녁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는 서울 구로 디지털밸리에서 기계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어느덧 15년, 출근해서 거래처를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반복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선배이자 친구 이도훈 형 덕분이었습니다. 도훈 형은 나보다 한 살 많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입사해 함께 성장해 온 사람입니다. 서로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고 형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온 사람도 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혁이랑 도훈이만 붙으면 못할 일이 없다 는 말이 돌 정도로 우리는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우정은 회사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서주고 아이 돌잔치에 함께했고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 바비큐를 즐겼습니다. 아내 지연도 도훈 형을 친오빠처럼 따랐죠. 도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지연은 종종 그렇게 말하며 형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내 친구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퇴근길 잠시 신호에 걸려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 앱에서 알림이 떠서 무심코 영상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녹화된 영상이 자동 기생됐고 그 안에는 낯설 만큼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 골목,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지연과 도훈 형.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생했을 때 그들은 논현동 오피스텔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녹화 시간은 지난주 화요일, 내가 출장을 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지연은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했었죠.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형이라 부르며 믿어왔던 사람, 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내 등 뒤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니. 그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내 안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발이 페달로 가지 않았습니다. 뒷차의 경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지연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내일 회사에서 도훈 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형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줄 알았고 지연이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엔진은 꺼졌는데도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평소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그날은 끝없는 터널을 달리는 것처럼 느리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하고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다시 쥐었다가 또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고 피곤했습니다. 결국 깊은 숨을 내쉬고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었네요. 평소처럼 잔잔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일 좀 있었어.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자동 반사 같았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날조차 아무렇지 않게 구글대우는 그녀의 모습이 나에겐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지연의 모든 행동을 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소한 습관 하나, 눈빛 하나에도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말투나 동작이 이제는 전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궁금했고, 외출한다고 말하면 정말 그곳에 가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낌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집에서도 늘 화장한 얼굴로 있었고 편한 옷 대신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짙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꾸몄어요? 내 물음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그때는 그 미소가 참 고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웃음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처음 보는 고가 브랜드 화장품이 늘어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비싼 걸 써요? 나이 드니까 더 신경 써야죠. 그 말에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그때부터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은 갑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삶을 되찾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거짓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이력서와 면접 준비를 도훈 형에게 부탁했습니다. 도훈 오빠가 인사 쪽 일을 오래 해서 많이 도와주신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말만 믿고 형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형, 지연이 좀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사였는지 이제는 절절히 압니다. 내가 그 말을 했던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내 등을 보며 웃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뒤로 지연의 외출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도훈 오빠랑 면접 연습해요. 이력서 수정하러 카페 가요. 취업 설명회 다녀올게요. 그 말들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한 변명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많게는 5번씩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열심히 하네, 화이팅 하며 응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농담이었는지 이제는 그 기억만으로도 속이 뒤틀립니다. 그 시절에 나는 순진했습니다. 믿음은 깊었고 의심은 느렸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지연의 옷차림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티셔츠에 청바지를 즐겨 입던 사람이 요즘은 면접 연습이라며 원피스와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내 물음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면접 연습이라 단정하게 입어야죠.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자연스러움이 치밀하게 짜인 거짓이었습니다.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는 부부잖아.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았고 그 믿음이 나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떴습니다. 이도훈. 평소 같았으면 형, 전화 왔어요 하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그 짧은 순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내일도 기다릴게. 사랑해.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세 문장이 내 인생의 경계를 갈랐습니다. 도훈 형이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척했지만 내 안의 심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잃었습니다. 지연 옆에 누워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사랑해요 라고 속삭일 때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부서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젠 그 목소리조차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안전운전해요 하고 웃던 얼굴도 위선으로만 보였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랑은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정말로 면접 준비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마지막 가능성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의심 속에 갇혀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그날 아침 지연은 말했습니다. 오늘 도훈 오빠랑 면접 연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회사엔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지연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섰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짙었고 향수 냄새는 현관을 넘어 골목까지 번졌습니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뛰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안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강남의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도훈 형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다림질된 셔츠, 구두까지 빛이 났습니다. 형의 얼굴엔 오랜만에 본 여유와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형의 시선은 그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웃음은 내게 향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웃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나왔습니다. 지연이 도훈 형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며 걸었습니다. 형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내게 보여준 적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손끝의 여유, 그리고 형의 시선까지 모두가 낯설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가정이 이미 끝나 있었다는 걸. 그들은 골목을 따라 논현동 오피스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던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이 현실로 굳어지는 소리, 그게 어떤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아무 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멀었고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유리병 너머의 소음처럼 희미했습니다. 세상이 정지하고 나만 멈추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머리를 매만지며 옷매무새를 고쳤고 도훈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마치 불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인사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연인의 포옹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모든 인내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도훈의 표정엔 당황과 뻔뻔함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여가, 그게 아니야. 지연이 울먹이며 말을 꺼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뇨? 그럼 뭐예요? 면접 준비하러 여기 온 거예요? 내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15회의 우정과 8회의 결혼이 고작 그 한 단어로 끝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울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며 내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설 곳을 잃은 뒤였습니다. 도훈의 태도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상여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서로 사랑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한때 형이라 부르며 믿었던 사람이 내 아내를 향해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터진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랑하게 됐다고요? 그럼 나는요? 내 15년의 믿음과 우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울음보다 낮았고 분노보다 차가웠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스스로를 베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형, 상간 소송 걸 거예요.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등을 돌렸고 뒤에서 지연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끝이구나.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바로 상담을 예약했고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가져간 영상과 현장 사진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상대방도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잠시 숨이 트였습니다. 적어도 법만은 내 편이 되어 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자고 했습니다. 금액은 컸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절차가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도훈을 봐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어색해졌는지 몰랐지만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릴 때면 내 심장은 다시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아무렇지 않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과 관련된 말 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짧고 단단하게 잘라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회의가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나눴지만 이제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장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도훈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혁아, 너 너무 심하게 나간다. 우리 15년 정이 있잖아.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정이라니, 그가 짓밟은 건 바로 그 정이었는데. 정이요? 형이 내 아내랑 그 짓을 할 때 그 정은 어디 있었어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복도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고 공기가 뻣뻣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조용했지만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눈빛 하나, 속삭임 하나가 말보다 더 큰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모든 직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둘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진 걸 본 사람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보는 눈에는 조심스러운 동정이 섞여 있었고 도훈을 향한 시선엔 노골적인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절친의 아내랑 그럴 수가 있지? 사람 탈을 썼네.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칼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특히 기혼자 동료들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저런 사람 믿으면 안 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도훈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한때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사팀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사내 분위기 저해였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징계라는 이름의 퇴사 권유였습니다. 그는 며칠을 더 버텼지만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15회를 다닌 회사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퇴사하는 날 그는 내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상혁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문을 벗어날 때까지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대로 흘러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지연의 분류는 명확히 입증되었고 재산 분할 또한 내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훈은 끝까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는 합의를 제안했고 나는 2천만 원을 받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법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긴 건 분명 나였지만 이상하게도 기쁨은 없었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15회의 우정과 8회의 결혼이 고작 서류 몇 장과 도장 하나로 끝나버린다는 게 이렇게 허무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이번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는 그 대가를 법으로 증명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나는 새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서울을 떠날 생각은 접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멈췄고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다시 움직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한 달쯤 뒤 나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신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자동차 부품 소매점을 열었고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거래처 인맥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정보다 현실, 복수보다 생존을 택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 낯선 공기,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산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집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연과 함께 지냈던 거실, 식탁, 침실, 그 모든 공간이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기억의 무덤 같았습니다. 가구 대부분을 처분했고 옷 몇 벌과 서류 가방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이 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최은주, 도훈의 전처였습니다. 상혁씨 여기서 왜요? 은주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씨야말로요. 여기서 어떻게? 서로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세상이 정말 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만남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이혼 후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3년 전 도훈의 반복된 외도로 결혼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형이라는 사람의 민낯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듣는 건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은주의 말에 따르면 도훈은 회식이라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출장이라며 놀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의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묘한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마주쳤습니다. 같은 동네였으니까요. 편의점 앞에서, 마트에서 우연처럼 자주 부딪혔습니다. 요즘 가게는 어때요? 준비는 잘 돼가요? 짧은 인사가 길어지고 대화가 쌓였습니다. 은주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작은 미용실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 제 힘으로 뭐라도 해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은주의 모습은 단단했고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 안에 존엄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미용실 자리를 알아본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혁 씨가 부동산 좀 안다면서요? 나는 자연스럽게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낯선 상가 거리를 함께 걷고 임대 조건을 비교하며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현실적이었고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도훈의 외도를 알았을 때도 은주는 고함 한 번, 폭로 한 번 없이 조용히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세우고 모든 걸 드러내며 싸웠는데 그녀는 고요하게 끝냈다.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순 없지만 그녀의 방식엔 품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잦아졌습니다. 도훈이라는 공통의 이름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조용히 치유되는 상처의 흔적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미용실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인테리어 자재를 고르고 점심을 먹고 때로는 저녁까지 같이 했습니다. 둘 다 혼자였고 외로웠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강한 척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은주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말없이 앉아 있을 때면 불필요한 위로나 조언 대신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상혁 씨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건 견디기 어렵죠. 그 말에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속을 털어놓지 못했는데 은주 앞에서는 이상하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일 때 그 상처는 오래 가더라고요. 은주의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묵직한 위로였습니다. 미용실 오픈이 다가오자 나는 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주고 가구 배치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상혁 씨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고마움을 다 갚죠? 갚을 필요 없어요. 저도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게 이렇게 가벼운 일일 줄 몰랐습니다. 지연을 위해 노력하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힘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의 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나의 조언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이 거울은 저쪽 벽이 나을까요? 조명은 따뜻한 색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에 내가 다시 누군가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우리는 거의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아침에는 도매 시장, 점심엔 인테리어 사무실, 저녁엔 미용실에서 마무리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상혁 씨, 매일 이렇게 시간 내주셔도 돼요? 사업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주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기억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테리어 마무리가 거의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기 시작했고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떡하죠? 차도 없는데. 은주가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제 집이 근처예요. 비 그칠 때까지만 있다 가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거센 비가 내렸고 천둥이 창문을 울릴 때마다 은주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비 소리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야겠어요. 은주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가면 위험해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소파에서 잘게요. 그날 이후 은주는 내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 며칠만 있을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한 달이 넘었죠. 함께 생활하면서 나는 은주의 세심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고 퇴근이 늦은 날이면 수고하셨어요 하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지연과 살던 때와는 다른 평온함이었습니다. 은주와 나는 서로에게 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가렵지 않고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구원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우리는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일상처럼 장을 보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야, 김상혁. 돌아보니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형,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나도 여기 살아. 근데 너 은주랑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 전처와 나를 함께 본 것이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장 보러 나온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들었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형,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김상혁, 너 진짜 비열하다. 내가 망하니까 이제 내 전처까지 건드리는 거냐?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비열하다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형, 비열한 건 제가 아니라 형이에요. 제 아내와 바람 피운 게 누구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도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다가와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하며 사이를 막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은주를 데리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우는 우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기다리거나 내 사업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심지어 은주의 미용실 앞에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여자 조심하세요. 남자 등쳐먹는 여자예요. 은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상혁씨, 이러다 미용실 망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손님 몇 명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나는 도훈을 직접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형,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스토킹은 범죄예요. 큰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훈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형, 신고하면 전과자 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미쳐갔습니다. 밤마다 우리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고 은주의 미용실 유리창엔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새벽 2시 김상혁 나와라는 고함에 온 동네 불이 켜졌습니다. 그날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토킹과 기물 파손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잠시 후 순찰차가 도착했고 도우는 저항하다가 결국 제압되었습니다. 도우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상혁, 너 진짜 비겁한 놈이야. 술에 취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더 이상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나는 차분히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스토킹과 협박, 기물 파손, 그리고 과거 상간 소송 판결문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악연이었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도우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징역은 피했지만 이제 그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게 그가 만든 선택의 끝이었죠. 재판이 끝난 뒤 나는 도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형, 이거 읽어보세요. 그 편지에는 내가 느꼈던 배신, 분노,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짧았습니다. 형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다 치렀어요. 이제 우리 서로의 삶에서 사라집시다. 도훈은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파멸을 이해했다는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뒤 나는 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작은 마을, 더 조용한 곳. 서울도 경기도 외곽도 아닌 완전히 낯선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공기가 깨끗했고 사람들의 말투는 느렸으며 누구도 우리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은주는 동네 유일한 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손님이 적어 걱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은주씨 손이 참 좋아요. 머리를 자르면 기분이 달라져요. 상혁씨 정비소는 믿을 수 있어요. 차 막히면 걱정이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트랙터를, 어르신들은 낡은 경운기를 끌고 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손때 묻은 기계를 고치며 도시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온도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하루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침엔 은주가 내린 커피를 함께 마시고 낮에는 각자 일터에서 일하며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여기 계속 살면 좋겠어요. 은주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가 진짜 우리 집 같아요.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예식장은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과 함께한 마당 잔치가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이장님이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다. 할머니들은 직접 부친 부침개를 들고 왔고 아이들은 색종이 꽃을 던지며 우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한강 위에서 본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차갑게만 보였던 그 불빛이 이제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과거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은주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서울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도훈과 지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 다 쉽지 않게 살고 있더군요. 도훈은 전과가 남은 채 일용직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남을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지연 역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 친정집에 얹혀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둘이 함께 살았지만 경제적 문제로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막상 현실이 닥치니 사랑도 버티지 못한 거죠. 그 소식을 전해준 지인이 결국 그렇게 됐어요. 하며 고개를 저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죠.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과 속에 산다. 나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끝났고 남은 건 새로운 삶과 평범한 하루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은주의 커피 향이 퍼지고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집 안을 채웁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잠드는 일상. 예전에는 이런 걸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함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려. 결혼 후 우리는 진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기댈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랑의 완성이라면 나는 이미 충분히 얻었습니다. 결국 배신자들은 모든 걸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는 오직 오늘만 바라보려 합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은주의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내 인생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